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알자 제4회차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주제는 취업규칙 변경과 효력인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고 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요건, 그리고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에 보면 취업규칙의 의의와 작성 및 주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93조에 그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리고 작성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한테 널리 알려서 자유롭게 열람시키거나 게시해 두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지 의무라고도 하는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신고 의무, 그리고 주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근로기준법 93조가 그 점을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근로기준법 93조 이러면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좀 뒤쪽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직장의 룰을 잘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3회차 강의까지 배우셨던 그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이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그 직장의 룰의 전반적인 기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쪽 강의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작성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근로조건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어떤 규율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필요한 점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가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 대표자의 의견을 들으시고, 또 가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견서를 첨부하시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견만 듣는 거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어떤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고서에 첨부하신다면 그 신고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94조 2항에서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로자들의 그때 중에 의견들이 이 서면에 적혀져서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업규칙이 어떤 사항을 기재합니까? 교재 46페이지에서는 그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될 사항, 필수적인 기재사항 12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13번째에서는 또 기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바뀐 그 조항 하나는 그 11호, 그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중에 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보이시는데, 여기에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면서 사용자에게 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롭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시거나 또 변경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경우 이 근로감독관들이 취업규칙을 심사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만약 없다면 이걸 새로 추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미리 작성하실 때 이러한 조항들을 빠짐없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12가지, 13가지 정도 이렇게 호로 나와는 있지만 이거는 다 이대로 적어라 이 말은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반드시 우리 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야 될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그 3호 같은데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적용이 없다면 그건 안 적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 7호에 보면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이런 것이 우리 회사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거는 적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된 필수적 기재 사항을 쭉 적는 것이 바로 취업규칙을 올바로 작성하는 방식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기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건 어떤 내용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교재 47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 취업규칙이라고 그 써져 있는 하나의 문건,
네, 이걸 보통 뭐 이해로 이해하시고 그걸 이제 신고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물론 지역규칙은 맞지만 그 지역규칙의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하위 규정, 세부 규정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장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상여금 지급 규정이라든가, 또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 처우 규정이라는 거, 이런 거를 별도로 하위 규정, 세부 규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규정, 본래의 지역규칙과 그 지역규칙에 관련된 실무적인 세부 규정들, 이것이 다 합해져서 우리 회사의 하나의 지역규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세부 규정, 하위 규정들은 본래의 지역규칙에 나오는 기준이나 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유의해서 세부 규정을 필요에 따라 만드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규칙을 작성하시고 신고하시고 주지하면 이제 어떤 효력이 있게 됩니까? 바로 그 지역규칙에 정한 바대로 우리 회사가 돌아간다.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우리 회사의 규율, 업무 처리 방식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노사가 모두 다 잘 아신다면, 사용자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들까지 다 우리 회사 지역규칙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걸 잘 안다면, 네, 그 룰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그 우리 직장에서 분쟁이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잘 모르고 생겼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찾아보면 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금방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규칙을 잘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잘 알려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사용자들께서는 인식하시고 그 점을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역규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 같으면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그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지역규칙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개별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로계약보다 유리한 그런 조건을 지역규칙에 정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근로계약보다는 지역규칙이 또 우선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단체협약, 지역규칙,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의 우선순위,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법령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다음에 지역규칙, 그리고 근로계약, 이런 순서로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는 하위의 규정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노동법의 특성상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해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그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하위 규정에서 적용하고 있을 때는 상위 규정보다 더 유리하다면 그걸 먼저 우선해서 적용한다 하는 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다는 점, 이게 노동법의 특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특성에서 나오는 해석 방식이라는 점, 이런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지역규칙을 정하게 되면 그 지역규칙에 따라서 그 회사가 운영되면 되고요. 만약에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지역규칙은 그 단체협약에 따라가게 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셔서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경우냐면 징계규정의 경우예요. 단체협약이 없다면 징계규정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있는 회사에서는 징계규정을 지역규칙에서 사용자가 정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 있는 사유만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지역규칙에 있는 징계 사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 단체협약에 있는 사유만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니까 조합원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유의하신다면 지역규칙이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규범이 될 것이라는 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가 없고 단체협약이 없는 회사라면 지역규칙이 아주 막강한 그런 우리 회사 질서와 근무 조건에 있어서 중요한 규정이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근로계약 제일 밑에 말미에 가면 뭐라고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본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별 근로계약보다는 지역규칙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회사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규정들이 들어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바는
지역규칙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라고 했던 그런 사항들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지역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지역규칙을 잘 작성하고 잘 주지만 시킨다면 거기 따라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역규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지역규칙을 때때로 회사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걸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변경하거나 뭐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에 보시면 사용자가 지역규칙을 변경한다. 즉 불이익하게 변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변경 또는 유리한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근로기준법 94조에서는 가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그 노조가 가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가반수의 의견을 듣는다. 즉 의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에 그 지역규칙을 작성하는 경우나 똑같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러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은 무엇이죠? 그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그러한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지역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94조는 명백하게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의견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과반수 노조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상당히 좀 오래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 이전부터 확립하고 있던 것을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그 판례의 견해를 받아들였던 그런 독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사회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불이익 변경도 된다는 식으로 일본 대법원 판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대법원에서 그런 의견을 먼저 내었고 그걸 우리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불이익하다 이러면 그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동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특히 까다로운 게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반수 노조가 있을 때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 이 말은 그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 그 한 사람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해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이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근로자 과반수라는 거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건 회의를 해야 된다. 근로자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방식으로 그 변경하려는 조항을 설명하고 거기서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근로자들 다 모아놓으면 중구난방으로 막 이 의견 저 의견 나오다가 종래에는 그냥 가서 막 나는 반대다 이래버리면 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마디 하게 되면 그 다 찬성 받기가 과반수 찬성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그동안 고민하는 게 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 참 어렵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을 했죠. 뭐 부서별로 막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형식이라든가 이랬는데 뭐 근로자들이 뒤에 문제를 안 삼으면 그게 뭐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지만 때때로 그걸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도 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는 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이해했는지 판례에서 약간 그 융통성 있는 견해를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거기 51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 겉으로 보면 불이익하게 보이지만 그 불이익 변경 자체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하더라도 효력은 있다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변경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일본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우리 대법원이 이제 원용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 그 근로기준법 94조 단서 규정에서 불이익 변경을 할 때는 과반수 노조나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은 우리 법이 일부러 단서 조항으로 일부러 입법을 한 것입니다. 일본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면 그거는 동의 안 받아도 효력이 있다라고 한 건 우리 대법원이 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예, 법에는 불이익하면 무조건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 어디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동의 안 받아도 효력이 있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해석을 그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뭐 입법을 한 거나 뭐 똑같은 그런 월권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내놓긴 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비난이 가해지니까 대법원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절충점을 찾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항상 이 불이익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되고 그다음 동의 안 받았다면 그 불이익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이 문제의 분쟁이 생기면 사실 노사 간에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 점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뭐 빨리 이걸 입법적으로 좀 조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여기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 노조의 동의라는 표현 다음에 그 다음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라고 할 때 그 과반수 노조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그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 1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과반수에 동의했을 때 근로자의 과반수는 1인이 아니고 이게 집단적 동의라 해야 된다.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라 해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로자 과반수라는 이 표현의 뒤쪽에다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말을 딱 넣어주었더라면 그러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라는 개념이 되어버리니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는 근로자 대표 1인의 동의를 들으면 된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아까 보셨던 그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이것보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 이랬다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죠. 과반수 노조의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의 의견 그 다음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근로자 대표자를 통해서 듣는다 또는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훨씬 더 간명한 그런 절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실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가 이 점도 감안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준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전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또 지역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판례 해부 그 63쪽에 1번부터 21번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필요하신 분, 또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판례 해부들을 잘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논했던 법률적인 문제들과 함께 결합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4회차 강의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5회차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